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인 인류의 탄생 순간부터 또 한 번의 새로운 인류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21세기 현재까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우주 최대의 미스테리, 우린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이 미스테리에 대한 해답은 수천 년 동안 한 문장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바로 빛이 있으라. 신비로운 우주의 비밀이 궁금하긴 했으나 기술적으로, 관념적으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칠 수 없었던 고대 인류는 우리를 초월적 공간으로 인식하며 우리보다 고등한 생명체 혹은 존재가 우리를 잉태하였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인류의 지식 수준이 점점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지 이 문장만으로는 우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는 아득히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존재는 어떤 이유로 이 문장을 내뱉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그 존재는 또 무엇인가 등등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탄생하였죠. 결국 몇몇 사람들은 기존의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20세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논문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인 빅뱅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 빅뱅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주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2021년 12월 25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하게 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인류 최고의 망원경답게 지금까지 지구에서는 받아볼 수 없었던 양질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죠. 그런데 얼마 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진 몇 장을 보내옵니다. 만약 이 사진이 정말 진짜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었던 빅뱅 이론에 크나큰 오류가 있는 셈이었죠. 세간의 충격을 안겨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으로 실리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6개를 새롭게 포착했는데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적색 편의 값을 보자. 그 값은 무려 7에서 9. 쉽게 말해 이 천체는 지금으로부터 약 131억 년에서 133억 년 전 탄생했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우주 탄생 직후 5억에서 7억 년 만에 탄생한 아기 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은하를 발견했다는 것이 대단하긴 하지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얼마 전 UCLA의 토마소 트레우 교수가 이끄는 국제천문학 연구팀은 우주가 만들어진 후 약 3억 5천 년 정도 지난 시기의 은하인 글래스 G12를 관측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오래된 은하들은 빅뱅 직후 탄생한 우주의 환경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한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발견한 은하 GNG11이 예상보다 너무나도 밝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밝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직접 가본 곳은 기껏 해봐야 달밖에 없으면서 저 멀리에 있는 별무게는 어떻게 잰다는 거야? 이상하긴 합니다. 아직 코앞에 있는 화성에 대해서도 탐사선을 보내면서까지 정보를 얻어오는데 저 멀리 100억 광년 넘게 떨어져 있는 별들의 질량은 어떻게 안다는 것일까요? 단순히 눈대중으로 재는 것일까요? 당연히 천문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과학을 할 리가 없었고 생각보다 놀라운 방법으로 별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바로 별이 얼마나 밝게 빛나냐로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빛나는 것과 별의 질량이 무슨 상관일까? 태양과 같은 항성들은 지금도 매분 매초 엄청난 수소를 태우며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태양이 지금보다 수십 배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커짐에 따라 질량이 늘어나고 내부 압력 역시 늘어나면서 태양은 수소 핵융합뿐 아니라 나아가 헬륨, 리튬도 핵융합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융합 과정이 더욱 많이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태양이 내뿜는 빛의 양과 밝기도 훨씬 강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별이 얼마만큼의 빛을 내냐에 따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지라도 그 별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 의해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초기 은하 6개의 질량을 계산해 봤는데 무려 태양의 100억 배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죠. 그중 가장 무거운 것은 심지어 태양 질량의 1000억 배를 뛰어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상관이길래 이 사진 몇 장이 빅뱅 이론을 파괴한다고 난리가 난 것일까? 문제는 이 초기 은하들이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 태양 질량을 뛰어넘는 천체들은 굉장히 많지만 고작 우주가 탄생하고 5억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은하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건데요. 기존의 모델과 시뮬레이션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수치로 우주 초기에는 비교적 작은 은하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미 오래전부터 엄청난 크기의 은하가 많이 존재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오래전에 사장되었던 예나 지금이나 우주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정적 우주론을 또는 빈 공간에서 갑자기 수소가 생겨난다는 정상 우주론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주 탄생 직후 5억 년 만에 이만한 크기의 은하가 형성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오래도록 믿어왔던 빅뱅 우주론은 결국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 프레드 호일이 주장했던 정상 우주론을 다시 불러와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행히도 아직까지 빅뱅 우주론은 건재합니다. 빅뱅 우주론은 전혀 틀리지 않았으며 이 기이한 현상 역시 모두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데에는 결국 우리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의 질량을 구할 때 그 은하가 내뿜는 빛을 먼저 측정합니다. 그리고 측정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랬다, 저런 경우에는 저랬다 하는 지금까지 측정을 통해 경험적으로 쌓아왔던 은하들의 빛과 질량의 관계인 초기 질량 함수 혹은 IMF라는 것에 넣어 결과를 계산하게 되죠. 측정한 결과에 어떤 초기 질량 함수를 적용하냐에 따라 은하의 질량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떠한 한 은하가 질량이 가볍고 어두운 빛을 내는 별 100개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질량이 무거우면서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는 별 1개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행히 지금까지 측정해온 은하들은 전부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립된 초기 질량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빅뱅 초기의 우주와 현재 우주의 구성이 똑같다고, 아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는 아주 활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우주에는 기껏 해봐야 수소와 헬륨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탄생하고 사라지면서 점점 무거운 원소들을 탄생시켰고 이는 당연하게도 우주의 화학 조성에 영향을 끼쳤겠죠. 그에 따라 지금은 예를 들어 한 은하에 어두운 별 100개, 밝은 별 10개라는 규칙이 있지만 과거에는 어두운 별 1000개, 밝은 별 1개일지 어두운 별 0개, 밝은 별 100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은하를 현재 초기 질량 함수로 해석하게 된다면 그 값은 믿을 수 없는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빅뱅 이론에는 맞지 않는 이상한 값이 나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빅뱅 이론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건재하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를 연구할 때에는 새로운 초기 질량 함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바로잡으며 또다시 우주의 탄생과 비밀에 대해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인류의 착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 불리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것에 집중했고 그 결과 인류의 위대한 우주 역사 탐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우선 1905년 4차원 시공간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움직임은 상대적이고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우주의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데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그로 인해 생긴 시공간의 곡률이 물질의 운동을 왜곡시킨다는 중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재정립하였죠. 그는 단지 1676년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통해 발표한 중력을 조금 더 자세히 탐구했을 뿐이었지만 이는 그때까지 인류가 연구해왔던 모든 과학의 깊이 침투해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그중 천체 물리학은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2년 후 벨기에 레번 가톨릭 대학의 물리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함께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수천 년간 인류가 우주에 대해 해왔던 생각의 틀을 깨부쉈죠. 그가 구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 해에 따르면 이 우주는 현재 팽창을 하고 있으며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가면 이 거대한 우주가 한없이 수축해 결국에는 한 점에 다름없는 작은 공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주론의 정설이 된 빅뱅 우주론의 시작을 알린 셈이었죠.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우주에 대한 생각은 1917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정적 우주론, 즉 우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이론이 주류였습니다. 게다가 르메트르가 발표한 논문이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쓰인 탓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지도 않았으며 읽혔다 해도 그가 신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에 창세기 빛이 있으라를 보완하기 위해 그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로부터 2년 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외부 은하들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하는 데 성공하며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빅뱅 우주론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프레드 호일은 우주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며 팽창하여 생긴 공간에는 저절로 물질이 생긴다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게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에서 저절로 물질이 생겨난다는 것이 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는 그만큼이나 빅뱅 우주론이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음을 시사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빅뱅 우주론 거부 운동에도 불구하고 1948년 조지 가모프가 예측한 빅뱅의 증거, 우주 배경 복사를 1964년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펜지어스와 윌슨이 포착하는 데 성공하며 물리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들여 쌓아온 정적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탑을 무너뜨려버리고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대한 탑이 들어서게 되죠. 이 거대한 우주가 사실은 전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갑작스러운 팽창으로 인해 현재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끊임없는 탐구 욕구를 불어넣었습니다. 우주는 왜 팽창할까? 우주의 빈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등등 우주에 대한 호기심은 끝도 없이 생겨났고 이 호기심은 각각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라는 존재를 예견해내게 됩니다. 이후 천체 물리학자들은 빅뱅 이론과 새롭게 예측된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존재를 포함해 이 우주를 설명할 궁극적인 우주론적 모형, 람다 CDM 모형 혹은 표준 우주 모형을 발표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호기심들과 예측, 발견, 실험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었고 우주의 비밀 탐구는 시간 문제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천문학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숱한 노력으로 세워온 표준 우주 모형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표준 우주 모형은 빅뱅부터 빅뱅 직후 발생했던 인플레이션 팽창,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 예측 등 수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은 무려 우주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암흑물질이었는데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어떠한 물체와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들 앞에 붙은 암흑 역시 그런 이유로 붙은 것이었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알아낸 것이었을까요? 1939년 은하를 관측하던 밥 콕은 은하 주변부의 회전 속도가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특정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운동을 관찰해 보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구심력이 약해져 회전 속도가 느려져야 했는데요.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멀리 있는 해왕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죠. 하지만 밥 콕이 관측한 바에 의하면 은하 주변부의 속도는 예상치보다 훨씬 빨랐으며 은하 외곽의 별들은 자체 공전 속도에 의해 이미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지 않고 아직도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곳에서 그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했는데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천체들에게서는 그러한 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고 이는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도 관측할 수도 없는 존재, 암흑물질의 존재를 예견하게 됩니다. 암흑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한 사례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3년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치비키는 머리털다리 은하단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단 중심부에 위치한 은하들의 속도는 무려 1000km/s에 육박했는데 이렇게나 빠르게 날아다니는 은하들을 잡아두려면 높은 질량의 천체가 은하단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어야 했죠. 그러나 은하단에 존재하는 관측 가능한 항성과 가스의 총량은 이 질량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은하단의 실제 질량이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그 내부에 엄청난 양의 암흑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천체의 회전 속도를 통해 중심 천체의 질량을 계산하는데 실제 관측한 중심 천체의 질량값과 예상값의 차이가 바로 암흑물질의 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천문학 연구소가 관측한 새로운 원형 은하 NGC 1277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예상해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관측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숱한 관측을 통해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은하에는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존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측한 NGC-1277의 경우 지금까지의 암흑물질 이론에 따라 최소 10%의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있어야 했죠. 그러나 이번 관측에 따르면 이 은하의 질량에서 암흑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은 5% 미만으로 예상값과 크게 달랐습니다. 만약 이번 관측 결과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빅뱅 이후 균일하게 펼쳐져 있던 가스들이 암흑물질에 의해 모여 천체를 이뤘다는 현재까지의 우주이론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 안나 페레 마테우 IAC 연구원은 암흑물질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NGC-1277이 자신이 속한 은하단 내의 주변 매질과 중력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암흑물질이 은하 저편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두 번째는 원시 은하의 조각을 합쳐 새 은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은하가 암흑물질을 몰아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그나시오 트루히오 연구원은 기존 암흑물질 이론과 관측 결과가 불일치하는 건 하나의 수수께끼라며 이는 기존 우주 모델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인터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관측한 은하 중에는 암흑물질이 이런 분포를 보였던 것을 찾기 힘들었기에 이번 결과는 천문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과연 이번 NGC-1277에서 암흑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그저 아직까지 우리가 밝히지 못한 은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천체 형성 과정에서의 암흑물질의 역할은 사실 없었던 것일까요?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인류 역사 최초로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M87 은하의 블랙홀을 포착하는 데 성공한 EHT팀. 이전까지 블랙홀은 너무나도 어둡고 그 어떤 빛과도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예측하기만 할 뿐 실제로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주변의 시공간이 휘고 그에 따라 휘어진 빛이 밝은 도넛 모양의 구조로 나타나는 것을 관측해내며 블랙홀을 예측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지 약 100년 만에 블랙홀이 실존한다는 것을 입증해냈죠. 블랙홀의 존재를 입증해냈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M87에 존재하는 블랙홀을 관측하기 위해 무려 5페타바이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테라 하드디스크 5만 개 분량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들이 굉장한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추정해오던 블랙홀의 질량을 보다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정한 M87 블랙홀의 질량은 무려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할 정도로 무거웠는데요. 문제는 이 질량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한 블랙홀의 무게와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보통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무겁고 중력이 강할수록 주변에 붙잡힌 은하 속 별들은 빠른 속도로 궤도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별들의 속도로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었죠. 그렇게 이론대로라면 M87 블랙홀의 질량은 45억 태양 질량쯤 됐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관측을 통해 측정한 값은 무려 65억 태양 질량, 오차만 20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것이었죠. 물론 이 오차를 단순한 계산 실수, 관측 오류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그 오차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 4월 8일 이런 오차에 대한 대답을 하는 충격적인 논문이 하나 발표되는데요. 그에 따르면 블랙홀이 암흑물질을 먹어치우며 성장하였고 그 양이 이론값과의 오차 20억 태양 질량이라는 것이었죠.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 발표 역시 기존의 상식을 깨버리는 놀라운 논문이었는데, 보통 우리에게 알려진 블랙홀의 성장 조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기체, 성간진, 그리고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흡수하거나 블랙홀이 다른 항성 혹은 다른 블랙홀과 융합할 경우가 있죠. 하지만 주위의 물질을 흡수하였다기에는 20억 태양 질량만큼 빨아들일 수 없었고, 다른 블랙홀과 충돌했다기에는 그곳에 다른 블랙홀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M87 블랙홀이 예상치보다 20억 태양 질량이 무겁다는 건 암흑물질의 섭취 이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보통 우리는 은하에 살고 있는 구상성단, 행성상, 성운 등 다양한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면서 은하 중심부부터 바깥까지 전체 중력의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하 중심부부터 바깥까지 은하 속의 별뿐만 아니라 암흑물질의 분포 역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은하는 중심부로 갈수록 중력이 더 집중되기 때문에 암흑물질 역시 많이 분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M87 은하는 이상하리만큼 암흑물질의 양이 적었습니다. 우리의 이론대로라면 그곳에는 20억 태양 질량만큼의 암흑물질이 더 존재했어야 했죠. 그런데 상당히 수상하죠. 우리의 이론보다 20억 태양 질량만큼 무거운 M87 블랙홀, 또 우리의 예상보다 20억 태양 질량만큼의 암흑물질이 비는 M87.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를 비롯한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에조차 암흑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런데 이 암흑물질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치상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암흑물질이 중력과는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블랙홀의 강한 중력에 의해 암흑물질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물체를 빨아들일 때 그 물체가 블랙홀의 중심을 향해 직선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 주위의 궤도를 돌다가 에너지를 잃은 물질 몇 개가 점차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 블랙홀은 강한 중력으로 자신의 주위에 많은 물질을 모읍니다. 이때 블랙홀의 중력에 이끌린 가스 입자들은 블랙홀의 주위를 공전하며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물질들의 집합을 바로 강착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강착 원반 속 물질들은 엄청나게 높은 밀도와 에너지로 궤도를 돌며 서로 수없이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치 큐대로 당구공을 칠 때 친 공은 멈추지만 맞은 공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물질들 역시 둘 중 하나는 에너지를 잃어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에너지를 얻어 더욱 빠르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때 에너지를 잃어 속도가 느려진 물질은 더 이상 블랙홀의 궤도를 돌 정도로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아 서서히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 물질들끼리 서로 충돌하지 않아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물질들은 블랙홀 주위를 계속해서 공전할 뿐 블랙홀을 배불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흑물질은 중력 이외에 그 어떠한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중력에 이끌려 블랙홀 주변으로 올지언정 블랙홀을 계속해서 공전할 뿐 빨려 들어가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암흑물질과 물질의 충돌 대신 암흑물질끼리 충돌하여 방금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은하단과 은하단이 충돌해 발생하는 총알성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은하단의 충돌 당시 대부분의 물질들은 서로 충돌을 하여 충돌의 중심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암흑물질은 마치 서로를 무시하듯 지나쳐 양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었죠.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암흑물질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 다시 말해 서로 부딪히더라도 신경 하나 쓰지 않고 지나가는 존재로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암흑물질이 블랙홀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블랙홀의 주위로 올지언정 서로 충돌한다 해도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블랙홀 주변을 공전할 뿐 먹히지는 않아야 했죠. 그런데 실제 M87 속 블랙홀을 관측하였을 때 그 속에 암흑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는 그의 질량은 천문학자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암흑물질의 성질은 전면 수정해야 하며 도대체 어떻게 이 둘이 충돌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는 탐구를 시작해야겠죠. 다행히 이번 발견이 천문학자들을 힘들게만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와 동시에 풀린 천문학의 영원한 미스테리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천문학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자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주 진화 과정을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많은 입자들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게 된다면 일어나는 입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보통 두 물체가 충돌하여 벌어지는 일은 뉴턴의 역학에 따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물체가 3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어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은하 중심부터 끝쪽까지 암흑물질의 분포도 많았다가 점점 적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측되는 은하들의 질량 분포는 이론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건데요. 이상하게도 제일 암흑물질이 많이 발견되어야 할 은하의 중심에는 오히려 암흑물질이 없었고 특정 범위를 벗어나야 비로소 이론적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약 이번에 발견한 블랙홀과 암흑물질의 관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을 괴롭혀온 천문학의 영원한 난제는 해결되게 되겠죠. 이처럼 과학이란 한 가지의 미스터리를 풀면 10가지의 미스터리가 생겨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이 이 10가지의 미스터리를 단번에 풀어낼 방법을 떠올리고야 말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작된 빅뱅. 빅뱅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내며 수많은 별들을 탄생시켰고 그 별 중 하나인 태양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태양은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며
우리는 어떤 이유로 우리 별들을 탄생시킨 것일까요? 이 의문은 인간이 탄생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문제의 해답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이하며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슈바르츠 실트. 하지만 그가 제시한 블랙홀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에 존재하는 천체에 불과했는데요. 물론 블랙홀이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빛조차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이런 이유 말고도 블랙홀은 당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기이한 천체였습니다.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지구가 5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압축되면 블랙홀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블랙홀이 된다는 것은 둘째치고 도대체 지름 12,000km에 달하는 지구가 어떤 힘에 의해 고작 지름 1.8cm에 불과한 50원짜리 동전으로 압축되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이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난 나머지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게 했던 방정식의 창시자 아인슈타인 역시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1939년 아인슈타인은 그의 블랙홀 이론을 부정하기 위해 별도의 논문을 작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블랙홀의 존재를 부정했던 아인슈타인도 내심 블랙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듯한데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풀어난 슈바르츠 실트해는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이 블랙홀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다시 말해 블랙홀에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는 말로 이 반경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는 여지없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결코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조금 흥미로웠는데요. 슈바르츠 실트 반경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시공의 반대편에 비친 거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블랙홀에 의해 중력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쯤 우주에는 구멍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기게 되고 만약 그 구멍 속을 볼 수 있다면 그 구멍 속에는 우주의 반대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에 대해 거울 우주는 어차피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딱히 개의치 않아 했죠. 왜냐하면 블랙홀 중심부로 보내진 탐사선은 무한한 곡률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중력이 무한대가 되어 어떤 물체도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찌그러지게 되겠죠. 전자들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원자 핵 내부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도 갈기갈기 찢기게 될 겁니다. 이때는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가 물체라고 부르기 애매해지겠죠. 또 다른 우주로 통과해 들어가려면 그 탐사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야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슈바르츠 실트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거울 우주가 수학적으로 필요하긴 했지만 물리적으로는 절대 발견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러다 1935년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 네이선 로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 불리는 이 논문은 극단적으로 휘어진 시공간 사이에 마치 다리 같은 것이 생성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가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이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지 실제로 이 다리를 통과해 거울 우주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블랙홀의 존재, 블랙홀을 통한 이동은 상당히 흥미롭게 들려왔으면서도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196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 커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또 하나의 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슈바르츠 실트가 회전을 배제하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면 커는 회전까지 그 계산에 집어넣었죠. 그 결과 회전하는 무거운 별은 한 점으로 붕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신 회전하는 별은 납작하게 되어 결국 고리 모양으로 압축되는데 이는 흥미로운 성질을 갖게 되죠. 만약 옆쪽에서 블랙홀 안으로 우주선을 통과시키면 그 우주선은 고리 모양의 블랙홀에 부딪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그 고리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접근시키면 여전히 많은 중력을 버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대의 중력까지는 버텨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주선이 회전하는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통과한다면 엄청난 중력을 견디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반대편에 있는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과에 있는 벌레가 반대편에 도달하기 위해선 사과의 둘레를 기어가야 하지만 사과의 안쪽을 파먹으면서 쉽게 반대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웜홀이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슈바르츠 실트의 블랙홀로 시작된 웜홀에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내뱉는 화이트홀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화이트홀과 웜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웜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랙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웜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진 블랙홀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블랙홀은 강한 중력으로 모든 물체를 원자 단위 혹은 그보다도 작은 최소 단위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웜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죠. 그렇게 인류의 우주여행에 대한 꿈이 이렇게 다시 한번 좌절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스티븐 호킹과 더불어 블랙홀과 중력에 관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킵손 교수가 블랙홀 없이도 웜홀을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양의 물질과 그의 정반대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의 물질을 이용한다면 블랙홀 없이도 웜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정말 이 방법대로라면 위험하게 블랙홀을 통과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다른 우주로 이동이 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킵손의 웜홀을 구현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실험에서나 소량 만들어낼 수 있는 음의 물질이 다량 필요한 것은 물론 이 웜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었죠. 비록 구글의 연구원들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규모의 웜홀을 구현하긴 했지만 양자 세계에서 구현한 웜홀인 만큼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이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순간이동하는 그러한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우주 간 이동, 성 간 이동은 그저 공상과학 속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포기할 줄 몰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주를 여행하기로 합니다. 만약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빠르다고 했던 빛의 속도를 넘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 그 속도를 이용해 이 넓은 우주를 여행해 우주의 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죠. 그 방법은 바로 워프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방식은 우주선이 움직이고자 하는 앞쪽 방향을 접고 뒤쪽 공간을 늘려 이동한다는 RQBL의 드라이브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건 또 무슨 소리인 걸까?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중력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탄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시공간이라는 어떠한 평면에 무게를 가하게 되고 시공간은 물체의 무게에 의해 패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패인 굴곡의 상태가 우리가 느끼는 중력의 정체였죠. 그래서 가벼운 질량의 물체에는 약한 중력을, 무거운 질량의 물체에서는 강한 중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 점에서 RQBL의 드라이브라는 방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RQBL의 드라이브는 1994년 멕시코의 이론 물리학자 미구엘 RQBL의 박사가 처음 제안한 이론으로 우주선의 앞, 뒤 공간을 적절히 조절해 우주선을 초광속, 즉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속시킨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 공간의 조절을 통해 우주선을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었는데요. 우주선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 쪽 공간을 압축하게 되면 우주선은 자신의 앞에 무거운 질량을 가진 물체가 나타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중력이 강해진다는 소리죠. 그와 함께 우주선의 뒷 공간을 팽창시키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우주선은 마치 절벽을 향해 자유낙하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다와 그 위에 떠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쪽 수면을 낮추고 뒤쪽의 수면을 높인다면 바닷물은 높아진 뒤쪽에서 낮아진 앞쪽으로 흘러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배를 앞쪽으로 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수면의 높낮이를 점점 크게 한다면 배의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고 정말 극단적인 높낮이를 만든다면 배는 빛의 속도 혹은 그를 넘어선 속도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RQBL의 드라이브 방식이 왜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이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에 관해 나오는 것은 결국 상대론적인 이야기로 멈춰있는 물체와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상대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RQBL의 드라이브 방식에는 배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떠있는 바다 역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둘의 상대 속도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 광경을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측할 수 있다면 그때 이 배는 빛의 속도를 넘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RQBL의 드라이브 방식이 우주의 물리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초광속에 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RQBL의 드라이브 역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일부라도 접는다는 것은 웜홀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했고 또 에너지가 많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공간을 휘게할 것이냐가 큰 문제였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 시공간을 접어 이동한다고 해도 접힌 공간을 만들 때 투입된 에너지가 워프 종료와 함께 방출되며 투입된 에너지만큼의 천문학적인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태초의 우주를 향해 날아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직접 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올라섰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굳이 태초의 우주에 가보지 않아도 이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21세기 현재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진 존재까지 등장하며 우주의 비밀을 푸는 것은 한 단계 이상 우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1985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데이비드 도이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0과 1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컴퓨터도 양자역학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전원 주면서 주지 않은 중첩 상태라는 게 있는데 왜 컴퓨터는 이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해 기존의 컴퓨터는 전원을 주지 않거나 주는 0과 1의 상태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데 만약 0과 1이 중첩될 수 있는 양자역학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죠.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비트가 정보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하나의 비트가 하나의 정보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0 아니면 1을 말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단위인 큐비트는 0과 1, 그 어느 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양자 중첩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큐비트를 정확히 관측하기 전까지는 0과 1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큐비트들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 간에 빛의 속도를 뛰어넘어 각각의 큐비트들에게 순간적으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우리가 단 하나의 큐비트만을 측정해도 다른 큐비트들을 측정할 필요 없이 그 정보를 바로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차세대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가 주목을 받는 것일까? 예를 들어 10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기존의 컴퓨터 같은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실행해본 후 그 중에서 가장 결과값이 좋은 것을 찾아내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경우 0이면서도 1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100가지의 경우의 수를 동시에 실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다가 가장 좋은 결과값이 나오는 순간 나머지 계산들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 그 시간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집까지 가장 빠른 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려할 것은 교통량, 신호체계, 교통사고의 유무 등 고려할 것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기존의 컴퓨터는 한 번에 한 경로씩 모든 경로를 시뮬레이션하여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경우 모든 경로를 한 번에 출발해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한 경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이렇게 중첩과 얽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양자 컴퓨터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양자 컴퓨터 아이디어가 나온 시점부터 우리는 큐비트에 사용하기 적합한 물체를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름마저도 생소한 이온 스핀, 광자, 다이아몬드 내의 질소 공극 등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 IBM이 원자핵 스핀 7개를 이용해 만든 7큐비트 양자 컴퓨터로 15를 소인수분해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런데 2011년 캐나다에 위치한 D-Wave라는 회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합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128개의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발표했는데 연이어 516큐비트,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까지 출시하게 됩니다.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는 2의 1000제곱에 이르는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명이 너무나도 상상 이상인 탓에 D-Wave가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D-Wave에서 원천 기술 비공개라는 별명하에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이언스의 D-Wave 테스트 결과가 발표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D-Wave의 계산 속도나 일반 컴퓨터나 계산 속도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였죠. 이 사건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과학계의 시선은 정말 부정적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어쩌면 개발이 불가능한 꿈의 컴퓨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2019년 9월 구글이 뜬금없이 53큐비트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를 발표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용된 칩의 이름은 바로 시커모어. 그리고 별다른 증명이 없었던 D-Wave와는 달리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하기까지 하는데요. D-Wave사에 한번 통수를 맞았던 만큼 전 세계의 양자 컴퓨터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검증 과정을 거쳤고 결국 구글이 53개의 큐비트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죠. 이 시커모어 칩의 성능은 정말 엄청났는데 현재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 서밋이 1만 년 이상 걸리는 문제를 시커모어는 단 200초 만에 푸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서밋의 제작사 IBM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밋의 알고리즘을 수정하면 며칠이면 풀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이야기는 결국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서밋조차 일주일에 걸릴 문제를 시커모어 칩은 단 200초 만에 해결하였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커모어 칩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초전도체를 이용하고 있는 시커모어 칩은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의 저항을 0에 가깝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수 제작된 냉장고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발명이 굉장히 놀랍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정도로 실용화되기엔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할 뿐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도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발명한 양자 컴퓨터를 통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것이었는데요. 이전까지 인류는 매우 긴 시행착오 중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순식간에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과학의 혁명은 이전까지 있어왔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인데요. 물론 언젠가는 위대한 우리 인류가 이 난관을 해결하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38억 년 전,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공간에 갑자기 일어난 대사건 빅뱅. 빅뱅과 함께 탄생한 우주는 수십억 년에 걸쳐 씨앗을 뿌려놓았고 또다시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우주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우리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탄생한 것이었죠. 물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전에도 생명체는 수없이 많을 정도로 존재하였지만 이들은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생명체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존재들과 달리 스스로 사고하고 무리를 이루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마치 신이 선택하기라도 한 듯 다른 동물들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을 장점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죠. 그렇게 오늘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시작된 우리 인류의 씨앗을 대성하여 거대한 나무가 되었고 이제는 그 나무의 뿌리들이 지구를 집어삼키는 것을 넘어 지구 밖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불과 100년 전, 아니 1000년 전만 하더라도 몰랐을 우주의 비밀들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처럼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 줄 알았던 우리 인류에게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커다란 위협이 있었으니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약 45억 년 전 지구 탄생의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관여해온 태양. 이제는 해가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다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졌지만 이 태양이 언제까지고 우리 지구를 비춰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 역시 수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별에 불과했으니까요. 때문에 태양이 없는 미래는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태양은 1초 만에 3.9 곱하기 10의 26 제곱 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태양계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자그마치 6.57억 톤의 수소가 합쳐져서 6.53억 톤의 헬륨이 생성되어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죠. 다시 말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십억 년간 태양이 사라질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초 동안 정말 천문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이때 소모하는 질량은 태양의 0.1%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태양이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우주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어두운 방에서 전등을 끈 것처럼 잠시 어둡고 불편한 것일 뿐일까요? 자, 갑자기 우주상에서 태양이라는 항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태양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듯 태양에서 나온 마지막 빛 입자, 광자가 우주를 향해 최종 비행을 시작하죠. 하지만 지구와 태양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이 없어진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8분 후 태양의 마지막 빛이 지구에 도달하더니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이내 지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달이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항상 달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달은 더 이상 반사할 햇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신 이제 하늘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태양은 지구의 33만 배 달하는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이 태양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태양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태양계를 유지할 중력, 억제기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내에 있는 모든 천체들은 엄청난 공전 속도를 가지고 우주 이곳저곳을 헤집기 시작합니다. 지구만 해도 초속 29.78km로 우주를 유영하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다른 천체와 충돌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만약 정말 운이 좋아 다른 천체와 부딪히지 않고 계속 살아남았다고 가정해보죠. 우선 태양이 사라진 것을 마침내 인정한 인간은 지구의 온도가 극한으로 치닫기 전에 대피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구 내에 인간이 따뜻하고 아늑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죠. 그나마 고르자면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 지열이 발생하는 곳으로 이주하는 게 전부일 겁니다.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현재 이미 주택의 80%가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확실히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열 에너지는 매력적이어 보입니다. 지구의 수명이 다하지 않는 한 고갈될 염려가 없고 주위 환경과 계절,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온기가 뿜어져 나오니까요. 하지만 고작 지열 에너지로 모든 인간을 온기 속에 있게 하기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태양이 사라지고 단 3일 만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0도까지 떨어질 것이라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이 속속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동물은 물론 식물까지 말이죠. 게다가 태양이 사라졌다는 건 식물에게 곧바로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그 주 원료인 태양빛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진 것이죠. 풍부한 영양소를 머금고 있던 거대한 나무 정도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식물들은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더러 식물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동물도 이내 굶어 죽고 말겠죠. 그리고 곧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던 유례없는 식량난에 허덕일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산소가 부족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지구에서 소비되는 산소의 양은 약 60억 톤 정도. 다행히 우리 대기에는 산소가 약 1000조 톤 정도 존재하고 있어 약 150만 년 정도는 산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산소 부족으로 죽을 걱정을 하기엔 너무나 배부른 소리입니다. 태양이 사라지고 일주일 후 이제 지구의 온도는 영하 20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사실 영하 20도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낮은 온도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겨울철이 되면 추운 지방은 영하 20도 근처까지 가는 것은 심심찮게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온도가 영하 20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바다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열기를 모두 빼앗겨 서서히 얼기 시작하고 그 속에 살던 플랑크톤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물가에 살던 주민들은 극심한 추위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겠죠. 더 이상 지구에서 얼지 않은 물을 구하는 일은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수십억 년을 기다려도 지구에 비가 내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비는 지구의 대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태양이 사라진다면 바다의 수분을 증발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비구름이 형성될 수도 없겠죠. 그렇게 인류는 태양이 사라진 지 일주일 만에 엄청난 추위는 물론 식량난과 물 부족에 허덕이게 됩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건 아직 지구의 온도 하락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 달 후 지구는 끝도 없이 차가워집니다. 지구 표면의 온도는 영하 30도. 이제 행성의 대부분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남아있던 모든 식물들 그리고 바다에 존재하던 모든 녹조류들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여전히 침엽수 같은 일부 나무들은 생존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모두 멸종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지열이 남아있는 온천 근처에서는 박테리아를 비롯한 몇몇 생물들이 여전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1년 후 이제 지구와 바다의 표면은 아주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스티븐슨 교수에 따르면 이때 지구의 표면 온도는 무려 영하 40도에서 70도에 달할 것이라고 하죠. 생명은 이제 아주 깊은 바닷속, 즉 지구가 만들어내는 유일한 에너지, 지열 에너지 근처에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 후 영하 100도에 도달한 지구, 만약 이때까지 인간이 살아남았다면 극한의 온도에서도 버틸 수 있는 우주복이라도 있지 않는 한 외출은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폐가 전부 얼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이제는 지구상에 숨을 쉴 수 있는 대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워진 대기의 공기 성분들이 전부 응결하여 지면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태양이 사라지고 수천 년이 지난 후 이제 지구는 영하 160도에 달해 수킬로미터 깊이까지 모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더 이상 지구가 차가워질 일은 없다고 합니다. 스티븐슨 교수에 의하면 지구의 핵이 발생시키는 열과 지구를 냉각시키는 차가운 기운이 영하 160도 정도에서 평형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때문에 두꺼운 얼음층 밑으로 아직 얼지 않은 물 속에서 미생물들만은 간신히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양이 사라지고 수만 년 후 이제 지구에는 기껏 해봐야 미생물밖에 남지 않게 되겠죠. 이처럼 태양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만 해봐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인간의 종말은 물론 지구의 종말, 아니 태양계의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이 태양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사실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양은 정말 방대합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뿜어내는 에너지의 양은 지구 모든 인류가 100만 년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죠. 만약 그런 태양을 우리 인류가 직접 만들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면 인류는 영원히 에너지 고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인공태양을 만드는 것은 우주적 존재, 신급 존재에 도달하는 기술인 만큼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태양과 지구의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인데요. 인공태양의 핵심 반응인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초고압과 초고온의 환경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태양만 해도 1500만 도와 1000억 기압 사이에서 핵융합이 발생하죠. 얼핏 보기에도 지구에서는 비슷한 환경조차 만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초고온과 초고압은 어디에 쓰이길래 필요한 것일까요? 수소와 헬륨, 산소, 탄소와 같이 우리가 익히 들어본 원자들은 모두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에 에너지를 가하면, 다시 말해 이 원자가 초고온과 초고압의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원자에 붙어있던 전자가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가 원자 핵과 전자는 서로 분리된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를 바로 플라스마 상태라고 합니다. 플라스마 상태가 된 두 원자는 서로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서로를 밀어내지만, 이 플라스마를 초고온 1억도 이상으로 가열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서로 무수히 충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두 원자 핵은 서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핵융합 과정이라고 부르죠. 두 개의 원자 핵이 합쳐져 하나의 원자 핵이 탄생할 때는 내부 물질이 붕괴하며 질량이 아주 소량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줄어든 질량은 그 유명한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 에너지로 바뀌어 빛과 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초고온과 초고압의 환경에 놓인 원자가 서로 충돌하여 어마어마한 양의 빛과 열을 발산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인공태양이 이런 핵융합 반응을 인위적으로 일으켜 이 에너지를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 동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인공태양을 만드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인류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기술에 에너지가 얼마가 들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만큼이나 인공태양의 장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공태양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은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있는 중수소와 2개 더 들어있는 삼중수소인데, 중수소는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으며 삼중수소는 핵융합로 내에서 리튬과 중성자를 반응시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공태양 기술에 사용할 중수소는 바다에 22조 6,500억 톤이나 있어 인류 전체가 200억 년 이상 사용 가능하며, 또 하나의 원료인 리튬은 지표면에서 굉장히 쉽게 추출할 수 있어 무려 1,500만 년 동안 인류 문명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하다고 하죠. 거기에 핵융합 연료 1g으로 석유 8톤에 달하는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 인류는 영원히 에너지 고갈 문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최고의 고효율 발전소인 원자력 발전소와 비교해보아도 말도 안 되는 성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인공태양과 달리 핵분열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데 이때의 효율은 인공태양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또한 원료로 사용되는 같은 무게의 우라늄과 수소를 비교해보면 여러 방면으로 인공태양이 우수했습니다. 거기다 안정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 내부에 연료를 미리 채운 상태에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데 한번 터지면 지구급 규모의 재난이기에 수많은 전문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면 인공태양은 원료를 외부에서 조금씩 투입해 보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폭발을 일으킬 만큼의 연료가 없어 제어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하죠. 인공태양의 장점은 끝도 없었습니다. 화력발전 같은 경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수만 년의 관리가 필요한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지만 인공태양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길어도 100년, 짧으면 10년이면 전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만큼 인공태양 기술은 연료 걱정 없이 효율도 좋으며 안정성과 환경면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꿈의 에너지 기술입니다. 하지만 인공태양 기술이 이렇게 매력적인 기술인 만큼 이것을 실제로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선 태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태양과 비슷하게 1,500만 도는 만들 수 있어도 1,000억 기압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압을 낮추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높은 온도를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온도는 무려 1억 도에 달했죠. 당연하게도 온도를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은 매우 힘들며, 또한 어찌 온도를 올렸다 해도 에너지를 잔뜩 머금은 고온의 플라스마가 날뛰지 않도록 얌전히 붙잡아 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1억 도 이상의 플라스마를 버티고 담아낼 물질 역시 필요했죠. 다행히 뛰어난 과학자들은 그들답게 과학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온의 플라스마에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걸게 되면 도넛 모양으로 무한히 순환하게 되는 토카막 장치를 사용한 것이었죠. 이 방식을 사용하면 고온의 플라스마가 벽면에 닿지 않고 고리 모양으로 순환하기만 하여 핵융합 장치 벽면에 직접 닿는 부분의 온도는 고작 수천 도로 다행히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뿐 여전히 핵융합 발전 방식에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 한국의 K스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1억 도의 플라스마를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고작 30초에 불과했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이 시간을 24시간 365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인공태양 연구는 터무니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다행히도 이 유지시간을 300초까지 늘리면 24시간 운영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K스타는 2026년 300초 도달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지만 세계 기록을 세운 K스타조차 인공태양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인류는 신에게, 자연에게 우리 인류 모두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러시아, 인도는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 국제열 핵융합 실험로, 통칭 ITER을 건설 중입니다. 이 실험에만 650억 달러, 한화로 85조 원가량이 투입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과학 실험으로 전 세계 인류는 가장 야심찬 인류의 공동 실험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전 세계가 힘을 합친 현재 과연 인류는 인공태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분명 인공태양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의 K스타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내긴 했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사실이죠. 게다가 인공태양 기술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결국 인류는 인공태양 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기로 합니다. 바로 지금도 활발하게 쓰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발전을 말이죠.
이미 우주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꽤나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수백만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탐사선과 수십 년 동안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들이었죠. 오랜 기간 동안 우주를 표류하는 이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연료를 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물론 다른 방식을 채택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주 물체들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전력을 감당할 정도만 발전하기 때문에 지구에게 유의미한 발전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6월 13일 미국 칼텍의 알리 하지미리 연구팀은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우주에서 만든 에너지를 지구로 안전하게 송신했다는 건데요. 사실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1923년 구소련의 로켓 과학자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과 우주 쓰레기 문제, 무엇보다 전력을 지표면에 전송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리무중인 상태였죠. 그 이후로도 우주 태양광 발전은 꾸준히 연구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연구되던 1970년 당시 기술로는 1kW의 전력을 지구로 보내는 장치를 만드는데 최대 1조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칼텍의 응용물리학 연구진들은 2013년 우주 기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일명 SSPP에 착수했고, 미국의 억만장자 도널드 브랜 부부에게 1억 달러의 지원을 받아 약 10년 만에 결국 해내고야 말았는데요. 이번 우주 태양광 발전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우주에선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고 365일 24시간 내내 고효율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 같은 시간 대비 8배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유럽 우주국 ESA는 2040년대를 목표로 우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역시 우주 태양광 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상용화되기까지엔 몇몇 과제들이 남아 있었죠. 첫 번째, 우주 태양광 발전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현재 발전소 출력 용량에 필적하는 기가와트급 전력을 생산하려면 태양 전지판의 크기는 1제곱킬로미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제 우주정거장의 100배가 넘는 규모인데, 우주정거장을 짓는 데에만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을 보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수십 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태양전지의 가성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주로 물체를 발사하는 데에는 큰 돈이 드는데요. 따라서 가볍고 에너지 전환 효율과 내구성이 좋은 태양전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죠.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한 물리학자는 태양전지 1kg에서 1에서 2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야 우주 태양광 발전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는 현재 쓰고 있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약 50배 이상 효율이 좋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기를 지구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번 칼텍 연구팀이 성공적으로 전력 송수신에 성공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에너지 손실이 큰 마이크로파 방식으로 전달했는데요. 에너지 손실을 감안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도 될 테지만 에너지 손실을 단 1%만 개선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얻는 이득은 막대할 겁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138억 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 인류가 우주에 대해 연구한 기간을 비교해보자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미미할 겁니다. 수십억 년 이상의 역사를 고작 몇백 년 안에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욕심이겠죠. 하지만 이 욕심은 인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점 우주의 비밀에 다가가고 있으며, 그렇게 알아낸 비밀로 우리들의 실생활을 점점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의 생활이 편해지다 보면 지구 어딘가에 사는 제2의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